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여과 집진장치 편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게 되면 여과 집진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 여과 집진장치라는 것은 어떤 장치냐면 건식이죠. 건식.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건식이라는 것은 어떤 장치를 건식이라고 하는 거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장치를 우리가 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했을 때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는 물을 사용하는 섭식, 그리고 입자를 제거하는 경우에서는 주로 건식을 사용을 하죠. 자, 따라서 건식 중에서 가장 집중률이 높은 장치예요. 자,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느냐면 여과 집진 장치는 백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봉처럼 생긴 게 백필터인데 여기에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입자상 물질이 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입자가 큰 입자상 물질은 제거되고 가스상 물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과 집진 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과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과 집진 장치의 특징이 나와 있죠. 집진 가능한 입자는 주로 0.1에서 20 마이크로 정도. 0.1에서 20 마이크로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작은 입자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장치가 아니라 주처리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집진율 또한 90에서 99%로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압력 손실은 100에서 200mAh 정도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과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폭발성, 그리고 점착성 먼지 제거가 곤란하다는 거죠. 폭발성이나 점착성이라는 것은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먼지를 뜻하죠. 따라서 폭발성이나 점착성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에서는 처리를 할 수 없고 섭식 집진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에 대한 적응성이 낮으며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수분에 대한 적응성이 왜 낮아지느냐 하면 아무래도 섭식이 아니고 건식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스 온도에 따른 여제의 사용이 제한을 받겠죠. 이 여제라는 게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보면 이게 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온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여제의 온도가 서로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과 집진기에서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염물질을, 다시 말해서 여과 집진기니까 입자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확산에 의해서, 그리고 관성 충돌, 차단, 중력, 이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여과 집진기의 집진의 원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여과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면 여과 방식이라는 게 있고 표면 여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면 여과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하고 입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입자상 물질은 입자가 크니까 여기서 제거되고 가스상 물질만 바깥으로 나오는 형식, 우리가 내면 여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표면 여과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여과제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 가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입자상 물질은 표면에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표면에서 제거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내면 여과 방식과 표면 여과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탈진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헐식이라는 게 있고 연속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간헐식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처리하는 걸 간헐식이라고 해요. 반면 연속식이라는 것은 24시간 항상 우리가 이용을 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특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자, 먼저 간헐식에 관계되는 특징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면 간헐식은 소용량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대용량 처리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소용량을 처리하는 대신에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효율이 높다는 것은 많이 제거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재비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비산 현상이라는 것은 포집된 먼지가 날아다니는 현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 간헐식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반면에 연속식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간헐식에 비해서는 저효율 방식이에요. 그리고 재비산이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연속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과집진장치에서 사용되는 여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포라는 것은 보통 원통형이나 평판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는 어떤 장치를 쓰느냐면 원통형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여과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사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를 얼마 정도로 보느냐 하면 250도C 정도로 봐요. 그래서 여포의 사용 온도가 250도C를 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포를 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기 힘드냐면 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최고 사용 온도가 250도씨,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배출되는 가스가 산성 물질이 나오게 되면 산성에 강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산성에 강한 재질을 내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알카리성 물질이 배출되게 되면 알카리성에 강한 재질을 써야 되겠죠. 그 내용을 내알카리성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연료를 벙커CU를 많이 써요. 그럼 벙커CU에 함유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S라는 황분이죠. 그래서 S라는 황분이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질이 황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내산성에 상당히 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50도C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내산성에서 양호한 여포가 뭐냐? 유리섬유, 글라스 피부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글라스 피부가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제 1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여과 집진 장치의 주된 집진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집진 원리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 자, 네 가지 원리는 확산, 그리고 관성 충돌, 그리고 차단작용, 그리고 중력작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정섭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정섭이라는 것은 세정집진 장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여과집진 장치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특징을 찾는 겁니다. 어떤 장치? 여과집진 장치. 자, 그럼 여과집진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백필터를 이용해, 여포를 이용해서 여과를 통해서 입자를 제거하는 건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갑은 폭발성, 점착성, 흡수성의 먼지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은 어떤 장치에 대한 설명이냐면 세정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이 되는 거죠. 나번의 가스 온도에 따라서 여제의 사용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낮고, 그리고 랍은 여과제의 교환으로 유지비가 고가이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예제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여과집진 장치에서 효율 향상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효율 향상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간헐식 털어내기의 방식은 높은 집진율을 얻는 경우에 적합하고, 연속식 털어내기 방식은 고농도의 함진가스 처리에 적합하다. 그래서 간헐식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죠? 소용량, 고집진율, 재비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연속식 같은 경우에서는 대용량, 저집진율, 재비산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가번은 맞는 설명이죠. 나번의 필요에 따라서 유리섬유에 실리콘 처리 등을 해서 적합한 여포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다번에 겉보기 여과 속도가 클수록 미세한 입자를 포집할 수 있다. 여기서 여과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는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미세한 입자 포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랍은 여포의 파손 및 온도, 압력 등을 상시 파악해서 기능의 손상을 방지한다. 따라서
여포에 맞는 특성, 여포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여포에 맞는 가스의 조건, 그러니까 배출되는 가스에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입자의 조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면 다음 여과 집진 장치의 탈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진동형, 세정형, 역기류형, 펄스젯형. 자, 여기서 세정형이라는 것은 세정이 뭐죠? 세정이라는 것은 씻어내는 거죠. 씻어낸다는 것은 어떤 물질로 씻어낼까요? 당연히 물로 씻어내겠죠. 그래서 섭식에 관계되는 설명이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면 전기 집진 장치예요. 그래서 전기 집진 장치에 장점이 있는데 전기 집진 장치는 우리가 효율이 가장 우수한 장치면서 아주 작은 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집진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집진판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입자 자체가 집진판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가져야지만이 집진판에 마이너스 입자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효율이 높아지겠지. 그런데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 자체가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하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극을 쓰느냐면 방전극을 설치를 해요. 방전극을 설치를 해서 방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방전을 시키게 되면 전하가 무조건 입자의 전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흡입력에 의해서 흡입이 되면서 집진판에 포집이 되는 거죠. 따라서 포집률이 99%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집진율이 높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고집진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에 보시게 되면 고온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은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대량의 공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성 가스가 함유된 먼지도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게 들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면 단점에 1번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요. 다시 말해서 전기 집진기의 단가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유지 관리비는 상당히 저렴한 게 전기 집진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압력 손실이 적은 편이죠.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과 섭식을 한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식과 섭식을 따로 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건식에서 압력 손실이 10mM H2O고 섭식에서 20mM H2O니까 압력 손실은 10에서 20mM H2O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집진기가 있어요. 그죠? 자, 가장 작은 집진기가 어떤 집진기였죠? 중력 집진기. 얼마였어요? 10에서 15mM H2O.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전기 집진기가 중력 다음으로 작아요. 얼마죠? 10에서 20. 왜 10에서 20이라고 표현하느냐면 건식이 10이고 섭식이 20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장 압력 손실이 큰 것,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벤츄리 스크러브. 자, 벤츄리 스크러브는 압력 손실이 가장 큰데 얼마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300에서 800mM H2O 정도로 압력 손실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처리 입경은 0.1에서 0.9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 다시 말해서 전기 집진기를 정리를 하면 가장 작은 입자를 처리하면서 그리고 압력 손실도 작으면서 처리 효율이 가장 높은 장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점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초기 시설비가 크다. 다시 말해서 집진 장치가 비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압 변동이나 조건 변동에 쉽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번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 집진기에서 입자가 가지는 전기 저항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 범위가 돼야지 가장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10의 4승 이하가 되면 우리가 재비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재비산 현상이라는 것은 포집된 먼지가 날아다니는 현상이에요.
자, 반면에 10의 11성 5cm 이상이 되면 역전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먼지가 두껍게 쌓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재비산 현상이나 역전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포집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포집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전기 집진기에서 작용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쿨롱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개 강도에 대한 힘, 전기풍에 의한 힘, 입자 간의 흡입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쿨롱력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4번이에요. 전기 집진기에서 먼지의 비저항이라는 값이죠. 그러면 정상 범위가 얼마라고 그랬느냐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상 범위라는 것은 처리 효율이 가장 우수한 범위입니다.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을 뜻하는데 2번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10의 4승에서 10의 11승에 들어가죠. 그래서 2번 상태가 정상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서는 10의 4승 5cm 이하죠.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재비산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에서는 10의 11승 5cm 이상이죠. 그래서 역전리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번, 2번, 3번, 4번 구간을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인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하시고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전기 집진 장치에서 먼지의 비저항이라고 해요. 비저항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집진기에서 집진 효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내용이냐? 전기 저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기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저항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기 저항의 범위가 여러분들 보시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비정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비정상의 현상 두 가지가 재비산 현상과 역전리 현상이에요. 그러면 재비산 현상이라는 것은 10의 4승 5cm 이하고, 그리고 역전리 현상이라는 것은 10의 11승 5cm 이상입니다. 그래서 재비산 현상이라는 것은 재비산, 비산이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재라는 것은 다시, 그래서 포집된 먼지가 다시 날아다니는 현상.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역전리 현상이라는 것은 스파크를 형성을 하면서 전하가, 먼지에 가지고 있는 전하가 떨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그냥 두껍게 쌓이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재비산이나 역전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처리 효율이 어떻게 된다? 처리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위를 항상 가장 적합한 범위를 맞춰주는 게 전기 집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재비산이 발생했을 때 또는 역전리가 발생했을 때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세정집진 장치의 특징에서 뭐를 배웠죠? 재비산과 역전리를 예방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 물로 여러분들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지 자체가 또는 가스 자체가 아예 없어지겠죠. 물에 녹아서 제거되니까. 그래서 재비산이나 역전리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공통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섭식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내 몸 안에 건식과 섭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식을 사용을 하다가 재비산이 발생하고 역전리가 발생하면 섭식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이 될 때까지 섭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다시 정상 범위가 오면 건식으로 또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비산이 발생했을 때는 NH3. NH3가 뭐냐 하면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주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전리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황산화물을 주입합니다. SO3가 삼산화황, 그리고 황산. 그래서 황산화물을 주입하게 되면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타격 빈도를 높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타격 빈도라는 것은 집진판에 쌓여있는 먼지 자체, 집진판에 포집되어 있는 먼지 자체를 그때그때 제거를 한다는 소리죠. 근데 왜 그때그때 제거를 안 하느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재비산이나 역전리는 근식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SO3. SO3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죠? 액성이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SO3에 대한 부식을 방지한다. 다시 말해서 산성 물질에 대한 부식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알칼리성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NH3가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액성이 염기성이라고도 하고 알칼리성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기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다는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관성력 집진 장치에 비해서 집진 효율이 높다. 관성력 집진 장치는 우리가 전처리죠. 그리고 전처리와 주처리 장치의 모든 장치를 떠나서 집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압력 손실이 커서 동력 소모가 많이 소요된다. 압력 손실이 중력 다음으로 작아요. 그래서 거의 압력 손실이 작용하지 않죠. 압력 손실이 작으면서 효율이 뛰어난 장치는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50도씨의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번을 특히 잘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적절한 전기 저항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 범위가 돼야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예제 21번의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전기집진 장치에서 먼지의 고유 저항과 집진율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1에서 4번 영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가장 중요한 범위는 어디죠? 2번 영역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2번 영역에 보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 범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2번은 정상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정상 범위에서 저항이 낮아지는 상태 10의 4승 옴센치 이하를 재비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10의 11승 옴센치 이상을 역전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스파크가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스파크를 발생해서 전하를 없애주는, 전하가 없어지니까 먼지가 그냥 두껍게 쌓이는 역전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1번에 재비산이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재비산, 정상, 스파크 빈발, 역전리.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퍼진 먼지의 중화가 적당한 속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기 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 저항의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래서 전기 집진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상 범위의 전기 저항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상 범위의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 따라서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4번, 다음 중에서 전기 집진 장치에서 먼지의 겉보기 전기 저항이 10의 12승 옴센치보다 높을 경우에 투입하는 물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10의 12승 옴센치보다 높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재비산, 역전리 두 가지가 있죠. 어떤 현상? 자, 높을 때 일어나는 것은 역전리 현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비산이나 역전리가 발생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우리가 취해줄 수 있는 조치사항은 섭식 집진기로 바꾼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황산화물, 다시 말해서 SO3나 H2SO4라는 황산가스를 주입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포집된 먼지를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타격 빈도를 높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상에서 보시게 되면 잘못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NaCl이나 NH3, H2SO4, 소다라임 여러 가지를 투입하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은 NH3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 주입하는 물질이죠? NH3는 재비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주입하는 물질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각각의 방법에서 중요한 내용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2절에 보면 유해가스 처리공학입니다. 여기서 유해가스 처리공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을 처리하느냐면 유해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유해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해가 되는 가스를 처리하는, 다시 말해서 독성이 있는 가스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를 처리를 했느냐면 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주로 입자상 물질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가스를 주로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방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hợp 착법이라는 게 있어요. hợp착. hợp착이라는 게 뭐죠? hợp착이라는 것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hợp착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느냐? hợp착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hợp착은 hợp착제에 의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hợp착제의 종류가 어떤 게 있죠? 자, 활성탄이 있는 거고, 활성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분자체도 있고, 활성 알루미늄, 그리고 실리카겔, 보그사이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활성탄입니다. 그래서 활성탄 같은 경우에서는 유기용제나 가스정제, 악취 제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활성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건조의 기능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공 포장된 김 있죠, 김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를 뜻하는데, 마찬가지 실리카겔도 건조의 기능, 건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증기를 제거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250도 이하의 물과 유기물을 잘 흡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물과 유기물을 잘 흡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제 25번에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hợp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hợp착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hợp착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제 25번을 보면 오염가스를 흡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hợp착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번의 활성탄, 나번의 실리카겔, 다번의 마그네시아, 라번의 활성망간.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활성망간. 활성망간은 hợp착제가 아니고 다른 가스를 녹이는 용매, 다시 말해서 액체 상태의 흡수제가 됩니다. 흡수제는 액체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활성탄은 고체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팁에, 그래서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hợp착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어요. 자, hợp착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활성탄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활성탄이라는 hợp착제는 악취 제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리카겔, 합성 제올라이트, 마그네시아, 보크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hợp착제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hợp착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 물리적인 hợp착이라는 게 있고 화학적인 hợp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둬야 될 부분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은 반드시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자, 먼저 화학적 hợp착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hợp착제는 고체입니다. 고체. hợp착제는 고체고, 그리고 화학적 hợp착에서는 재생성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hợp착률이 물리적 hợp착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여러 층의 hợp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 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단분자 hợp착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hợp착과 화학적인 hợp착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단분자 hợp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가역적 반응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 반대가 되는 게 물리적인 hợp착인데, 물리적인 hợp착은 가역적 반응이 되고 hợp착률이 화학적인 hợp착에 비해서 낮아져요. 그리고 다분자 hợp착,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단분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분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분자 hợp착이 주로 돼야 되니까 물리적인 hợp착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hợp착량이 어떻게 되느냐?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처리할 가스의 분압이 낮아지면 hợp착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힘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것은 상당히 약한 힘이에요. 자, 따라서 화학적인 hợp착과 물리적인 hợp착은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했을 때 반드시 비교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제 26번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hợp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hợp착은 가역적이며 hợp착제의 재생이나 오염가스의 회수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나머지 물리적인 hợp착에서 hợp착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의 영향을 받죠. 어떻게 받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hợp착량은 어떻게 된다고? hợp착량은 많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물리적인 합착은 대체로 용질의 분압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분자량이 클수록 잘 합착이 된다. 라블의 화학적 합착은 물리적 합착보다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합착 과정에서의 발열량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합착법을 가장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왜 합착법을 사용을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세정이라는 게 있어요. 세정. 물에 녹는 물질은 물에 녹여서 처리를 하는 세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C와 H로 주로 이루어진 물질은 C와 H를 탈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해서 가연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연 성분은 태워서 처리하면 되죠. 연소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세정법이나 연소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합착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기체상 오염물질이 비연소성이거나 태우기가 어려운 경우, 잘 타지 않는 경우. 자, 그리고 오염물질의 회수가 충분한 경우, 그리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대단히 낮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합착법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합착의 돌파 곡선. 우리가 이제 파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착층의 파괴점 이후에 위치해서라도 합착은 일어나지 않고 이후에 합착질의 배기가스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오염물질이나 배기가스의 농도가 오염물질이죠. 그래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돌파곡선 또는 점으로 보면 파괴점, 브레이크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착장치의 종류로 들어가겠습니다. 합착장치의 종류에 보시면 고정을 시켜놓고 합착을 한다고 해서 고정청, 그리고 이동을 시켜서 합착한다고 해서 이동청,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걸 유동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동청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청과 이동청의 장점만을 우리가 모아서 만들어 놓은 장치를 유동청 합착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예제 27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 중에서 유해가스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합착장치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 바로 위에서 내용을 정리한 것처럼 합착장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고정을 시켜서 처리한다고 해서 고정청. 그럼 이동청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장치가 유동청이에요.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정답은 나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동청 합착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동청 합착 장치라고 하면 고정청과 이동청의 장점을 합쳐 놓은 거예요. 자, 가번에 가스 유속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나번에 다단의 유동청을 이용해서 가스와 합착제를 향유로 접촉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합착제의 마모가 적게 일어난다. 그리고 조업 조건에 따른 주어진 조건의 변동이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모가 적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게 유동청 합착 장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고정청과 그리고 이동청의 장점으로 만든 유동청이지만은 유동청도 단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번에 보면 합착시설의 조건에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저항이나 압력 손실이 같은 말인데 압력 손실은 어떤 경우가 좋으냐 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커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착제의 사용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길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가스와 합착제의 접촉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합착제의 재생 능력이 클수록 좋고 합착률이 우수해야 하고, 그리고 합착물질의 회수가 쉬워야지 당연히 합착제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염물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산화물이에요. 자,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공장에서 우리가 연료를 사용을 했을 때 황이 많은 연료를 사용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게 황산화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황산화물을 처리했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중류 속에 있는 황분을 태운다고 그래서 탈황법. 그래서 여기서 탈은 태우는, 황은 황이에요. 그래서 중류 속에 있는 황분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화물의 제거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연타랑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중류타랑법과 배연타랑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중류타랑법과 배연타랑법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죠. 따라서 중류타랑법의 종류에서는 금속산화물, 전체적으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금속산화물에 의한 흡착타랑,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생화학적 타랑, 그리고 방사성 화학에 의한 타랑, 그리고 접촉수소화 타랑법이 있어요. 자, 이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접촉수소화 타랑법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배연타랑법 같은 경우에서는 석회석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석회석법, 그리고 활성탄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흡착법, 그리고 산화마그네슘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금속산화물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 같은 경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황산화물의 저감 방법이에요. 자, 황산화물 어떻게 저감을 할까요? 자, 그리고 왜 저감을 해야 되죠?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두 개가 있어요. 1차성 오염이라는 게 있고 2차성 오염. 그지? 그래서 1차성 서모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가 황산화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황산화물을 적게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되죠? 황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저유황유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탈황 설비. 여러분들이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설비를 탈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탈황 설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 속에 유황분을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시면 되겠죠. 자, 연료를 대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왜? 황이 없는 연료를 사용한다는 게 수력이나 태양열이나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석연료 속에서는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화석연료가 가장 우수하니까 그 화석연료를 쓰고 황분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류타랑법.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중류타랑법이에요. 중류라는 연료 속에 있는 황을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의 방법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촉매산화법 또는 접촉산화법, 줄여서 우리가 산화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촉매산화법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쓰느냐? 촉매를 사용해서 황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촉매로 사용하는 게 백검, 그리고 오산화바나듐, 황산칼륨,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백검을 사용을 해서 어떤 물질을 우리가 황분을 태우면 SO2가 나오죠. 그래서 SO2라는 물질을 황산으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자, 황산으로 회수를 하는데 몇 프로짜리의 황산으로 회수하느냐면 80%의 황산으로 회수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촉매산화법, 접촉산화법, 산화법.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떤 문구로 나와도 관계없어요. 근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뭐죠? 산화법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제 29번을 보시게 되면요. 배기가스 중에서 아황산가스를 접촉산화법 또는 촉매산화법 또는 산화법이라고 하죠. 산화시켜서 황산으로 회수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는 촉매로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촉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오산화바나듐이 있고, 그리고 황산칼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백검이 있어요. 자, 따라서 바르게 여러분들 나열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네. 그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황산화물의 처리 반응식 및 계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황산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SO2를 아황산가스라고 해요. 그러면 SO2의 처리 방법이다 또는 아황산가스의 처리 방법이다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SO2라는 물질 자체를 잘 보시면 이 SO2라는 물질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S와 O2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연소를 한다는 개념은 O2와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S 플러스 O2는 SO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S라는 것은 연료 측면에서 보면 액체 연료입니다. 중류 속에 있는 황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를 나타내는 단위는 항상 중량. 그리고 SO2라는 것은 가스상 물질이에요. 그래서 가스상 물질은 체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중량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S의 단위는 여러분들 연료량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면 중량 단위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답에서 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SO2는 최적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중량과 최적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느냐 하면 중량과 최적이 있거든요. 중량이라는 것은 킬로그램으로 계산되는 단위고 최적은 S미터의 삼성 또는 N미터의 삼성이에요. 여기서 S미터의 삼성, S라는 것은 스탠다드, 그리고 N이라는 것은 노멀, 둘 다 표준 상태. 다시 말해서 0도씨 760ml의 지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량이라는 것은 계수 곱하기 분자량. 자, 여기서 계수가 뭐냐 하면 지금 반응식 앞에 있는 숫자죠.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1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적이라는 것은 계수 곱하기 22.4예요. 무조건. 기체는 부피가 22.4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식을 기억을 해야 돼. 자, 알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 풀기가 쉬워요. 자, 모르면 내가 문제 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을 해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황분이 1.1%인 중류를 2000kg/H로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SO2 가스의 양은 대략 얼마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반응식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황분을 처리할 때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SO2. 그럼 황이 S니까 S 대 SO2 이렇게 비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SO2를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연료가 주어졌어요. 연료가 주어지면 황분이 중량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S의 분자량이 32입니다. 그럼 32kg, 여기 kg이니까 정답에서 SO2가 최적이니까 이 값을 최적으로 나타내면 돼. 22.4 S미터의 삼성. 자, 그럼 이건 연료니까 2000kg/h. 이 중에 황분이 몇 퍼센트? 1.1%니까 1.1%에서 100을 나누면 0.011. 그죠? 나머지는 없어요. 요걸 때 X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합니다.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소다 흡수법이에요. 자, 가성소다 흡수법이라는 것은 가성소다라는 게 NaOH입니다. NaOH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라는 물질을 제거했을 때 NaOH, 그래서 반응식을 다 기억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S라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 NaOH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1대 2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값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를 풀 때는 반응식이 다 필요 없거든요. 그죠? 반응식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이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동일해요.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자, 예제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황분을 처리를 하는데 뭐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 NaOH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대 몇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S 대 2 NaOH. 그러면 이 반응식이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비를 놨을 때 연료가 지금 9톤/h. 9톤이라는 것은 9 곱하기 10의 3성 kg/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중량, kg이 돼야 돼. 자, 그리고 NaOH는 정답에서 kg으로 계산했으니까 마찬가지 분자량을 씁니다. 2 곱하기 40kg. 그러면 연료가 지금 9 곱하기 10의 3성 kg/h. 이 중에서 황분이 2.5%라고 했으니까 0.025. 그지?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황이 제거되는 값이 98%. 탈락률은 황이 몇 퍼센트 제거됐느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98%가 제거됐으니까 0.981 대 X.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정답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는 이유는 개수비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식을 다 나타내면 내가 문제 풀기가 힘드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개수비를 외워버리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건식 석회석 주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로 바로 가시면, 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황분을 제거를 합니다. 황분을 제거를 하는데,
지금 CaSO4의 양을 계산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S 대 CaSO4 이렇게 비를 놓으시면 돼요. 이건 1대1입니다. 왜? 반응식을 보면. 자, 그런 다음에 중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32kg. 자, 그리고 마지막 정답에서도 중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분자량 136kg. 그럼 나머지는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죠? 연료가 1000kg/h 들어가 있어요. 이것 중에 황분이 1.6%니까 0.016. 자, 그리고 탈락률은 없어요. 요거일 때 X.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황성분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석고인데 지금 여기 보면 CaSO4EH2라고 있어요. 그러면 S 대 CaSO4EH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에서는 톤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톤이 그대로 사용이 되겠죠. 여기서 톤을 쓰니까. 그래서 중량 단위가 되는 32kg일 때 분자량. 여러분들이 석고 이수염의 분자량은 172가 되겠죠. 자, 그리고 15톤. 15톤 중에서 1.1%. 그리고 탈락률이 93% 있습니다. X.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단위가 그대로 와서 톤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처럼 반응식을 다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황분이 나와 있으면 NaOH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1대1입니다. NaOH만 S와 NaOH가 1대2로 반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주로 황산화물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유해가스를 우리가 배웠는데 황산화물 처리까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질소산화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복습 위주로.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에 키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무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